가장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요번에 수능체계가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15문제가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15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3문제 정도 빠지면서 어디로 대체가 되느냐? 이 지문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4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얘는 비문학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뭐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낯선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알고 보면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어딜 봐요?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봐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쭉 넘겨보면서 이제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글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런 단어였구나. 다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어. 그럼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새롭게 얘기를 하고 내가 기존에 배경 지식이 있었던 거야. 내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조금 다르네.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읽는 것들이 이제 비판적 독서라는 기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교과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 쓴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신유형이니까 좀 새롭게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자꾸 추려 자료를 드리는 이유들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봐도 그쪽은 좀 올드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앞부분 자체가. 그래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기만 해도 한 5점 정도 올라요. 그냥 풀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익숙성을 조금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쟁여두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좀 소화는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깊은 탐구를 하는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데 비판적으로 그 지식을 비판적, 종합적으로 뭘 해야 된다?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꾸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 비판적이라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너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살아?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비판이 그냥 무조건 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점이 좀 좋은데? 이거 내가 좀 갖고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좋게 평가하는 것도 뭐예요? 비판으로 들어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탐구에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하는 태도가 비판적 태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1페이지예요. 1페이지.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맨날 나오잖아. 이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체 구조를 파악하야 돼. 이런 거를 배워서 될 문제라는 거지 사실.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심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뭐예요? 선별해야 된대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글 전체를 파악하고 내가 조금 더 힘써서 쓸 부분들을 이제 선별을 한다. 이어서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면서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이 선별한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표면적 내용 파악이에요. 플러스 이면적 내용 파악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가 있고 그 내부에 드러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관점을 비교해보고. 왜냐면 한 가지 글만 읽으면 그 관점에 매몰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 당연한 이야기고 약간 도덕 같은 거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롭게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과 이렇게 얻게 되는 새로운 지식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죠. 그렇게 통합을 하면서 뭐예요? 나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걸 의미 구성이라고
구성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의미 구성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재구성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개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1차적으로는. 하지만 뭐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가 된다? 재구성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야? 재구성된 의미 구성이 돼요.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사배화죠. 이런 뉘앙스로 글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구조 이거죠? 아리버피 구조잖아요. A also B죠. 개인도 맞고 뭐야? 사회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의 구조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기록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기록이 도움을 줄 거야. 탐구 영역에서는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첫 번째, 망각 방지. 근데 이렇게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뭐도 챙겨가시면 좋냐면요. 탐구 과정. 그러니까 이 망각 방지라는 걸 언제 하는 거야? 탐구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좋아요? 이쪽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단계가 아니라 이쪽 단계구나라는 뉘앙스를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망각 방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판과 토론의 자유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다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회화.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비판과 토론의 자료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이것 때문에 비판과 토론을 하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을 하게 되죠.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돼서 네 번째 공동체를 발전시키죠. 이게 기본 구성이란 말이에요. 지식 축적. 그죠?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탐구와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다 토론하던 우리 과거의 강론 혹은 기록을 권유했던 이 과거의 전통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거를 분석하면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 이게 다야.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봅시다. 문제 나오는 메커니즘만 조금 보시면 되는데 1번.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쉬운 틀린 그림 찾기에 1번.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 꼼꼼하게 읽기. 여기 있잖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보러 가는 거니까.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글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자, 5번 뭐예요?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을 가치를 평가하면서 읽기. 5번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이 글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학을 읽는 방법도 있어요. 문학 이론이 있어. 그래서 올해는 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개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문학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문학은 뭐에 충실하면서 자기의 감정 반응에 충실하는 거예요. 심청이가 죽었어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 글이랑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모의고사나 그런 것들 주간지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문학적 정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눈여겨두시면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개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죠. 2번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데 왜냐면 1, 2, 3, 4, 5번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 때문에 틀렸어요? 궁극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매칭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1번 볼게요.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데 우려하는 기록은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너무나 많은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궁극적 목적이라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즉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망각 방지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게요? 망각 방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기록을 하는 이유는 망각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지만 기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는 거야. 이 기록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깊은 탐구와 독서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죠. 뭐야?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안 보였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놓쳤어요 실수했어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글을 그렇게 읽어요. 이 인과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 글이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거의 목적이 이거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찍어낸 거랑 다름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리는 거에 대한 구조가 이런 식의 인과가 아직도 이미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3번 같은 경우도 의외로 또 오답이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칭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문장 이런 메타인지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이 뭐를 제시하고 있어요? 처음에 인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그 인식에 뭘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즉 이게 뭐인 줄 알았는데 연구자의 글인 줄 알았는데 뭐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와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 문제는요. 올해 수능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바로 비판적 읽기거든요. 이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대칭해서 고민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게 될 텐데 첫 번째,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인대. 이게 뭐야?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그랬잖아. 의 과거의 느낌이 조금 더 세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반성 안 됩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뉘앙스가 나와야 반성이 되겠죠. 자, 3번.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괜찮죠?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요. 여기까지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 4번.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will이 보이시죠? 미래지향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5번.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거 독서 경험. 이제 고민해야 될 게 3번이랑 5번이잖아요. 그죠? 이 독서 경험과 뭐를 고민하는 거야? 학습 경험을 고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의미 확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속적 독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바뀌냐는 거지. 이 글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 의미 형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지 계속 읽어야 된다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들이 이쪽에서 조금 더 웃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을 찍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이 지문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글은 그 3개가 끝이에요. 공식적으로 주어진 글들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사설들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사설이 조금 도움을 줄 겁니다. 사설이 교과서에 있던 내용들을 정형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배경지식을 쌓아주는 역할을 할 거니까 저는 꾸준하게 풀면 좋아질 거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석적인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되게 단기 기억력이 조금 중요한 지문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처음 나온 유형이니까 좀 보여드리고. 자, 고전 시가로 가볼까요? 고전 시가로 가봅시다. 이번에 고전 시가 풀면서
되게 편안해야 돼요. 물론 다 지문이 조금 난해하긴 했지만 다와 나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었으면 안 됩니다. 페이지 어디로 가볼까? 몇 번 세미 버전이라 22번 몇 번이냐? 우리 14번 라인이요. 14번 라인에 보존을 한번 가봅시다. 보존 시간. 자, 가보죠. 김시습의 유객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어디선가? 이번 내용이에요. 자, 청평사의 나그네. 공간이 어디로 잡혀 있고요? 청평사로 잡혀 있고요. 여기에 내가 나그네로서의 화자가 등장을 하고 있죠. 곰산을 마음대로 놀고 있어요. 시간 잡힙니다. 시의 전형성에 첫 번째 행, 첫 번째 연에 뭘 형성해주고 있어요? 공간과 시간을 설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 나오죠?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가 쥐적이고. 얘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탑 보고 있고요. 그 탑에 새 있고요. 그리고 탑이 고요하고 외로워요. 이거 나오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의인법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고요하다, 외롭다. 이거 감정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근데 외로운데요? 긍정으로 보셔야겠죠. 왜 뒤에 나오는 게 다 긍정입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뉘앙스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산새 지적이고. 무슨 생각해야 돼? 성막적 심사.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이 떨어지는. 또 뭐 있어요? 내 있죠. 또 뭐 있어요? 꽃잎 있죠. 이쯤 되면 전개 방식 끝났거든요. 이거 뭐라고 하게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 흘러가는 과정이 탑 나오고 새 나오고 내 나오고 꽃잎 나온다고. 이거 뭐라고 하게? 이거 시선의 이동이에요. 생각을 했는지 비춰보세요. 반출을 한번 해봐. 그 다음 좋은 나무를 떼하라 돋아나고 또 뭐 나와? 나물 또 나오고. 향기로운 버섯은 비마다 부드럽다. 버섯 나오죠. 근데 얘 이미지가 뭐예요? 향기 나왔으니까 후각 나와야 되고요. 부드럽다 나왔으니까 촉각도 나올 수 있어요. 시읍졸이며 신선 골짜기를 들어가니.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 어디로 갔네요? 신선 골짜기 들어간대요. 이게 뭐겠어요? 자연의 이상향이겠지. 나의 백년 근심이 있어요? 사라지. 자, 여기서 질문. 상춘곡 들었니?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 내가 혹시라도 상춘곡을 아직도 안 들었다. 그래서 손 들어볼까? 내가 상춘곡을 혹시라도 아직 안 들었다. 그럼 상춘곡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 다 있어요. 자연 보면서 냇물에 꽃잎 떨어지고요. 새소리 들으면서 물아일체 되고요. 여기가 아이야 무릉도원이 아닌가 싶다. 구조 만들어지고요. 전부 다 뭐예요? 소재거리 채선하고요. 완전히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으면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죠. 주제의식은 당연히 뭐겠어요? 자연.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작년 3학년 6월이라니까. 벌들이 똑같다. 마지막 또 끝났죠. 나의 백년 근심 사라지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유곡이라는 작품인데 그 연시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율리에 요게 복숭아 그 밤. 이게 해석을 하면 밤마을이야, 밤마을. 즉 밤마을에서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벌써 공간이 밤마을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 자연 속 공간에서 해피하게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속세? 자연? 요 뉘앙스들을 보면서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자, 패턴 볼게요. 해석. 이거 완전 전형성이니까.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이런 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
나다니. 자, 이 구조를 통해서 도형명이 두 명이 됩니다. 과거의 도형명은 이미 죽어 있는 거고요. 과거 도형명. 근데 또 연명이 났어요. 이게 뭐예요? 현재 도형명이 되죠. 이건 뭘까요? 자, 문장을 조금 더 가볼게요. 반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다. 이것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자, 새롭게 이름이 등장해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딱 하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고사를 사용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고사가 나오면 여러분 딱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즉 반대로 나랑 똑같은 사람일까? 나랑 다른 사람일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났어요. 이게 누구예요? 화자인 겁니다. 즉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죽었는데 다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구절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마을은 어디였을 거야? 율리라는 반마을이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율리라는 공간에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율리라는 공간에 이 도형이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거지. 자, 그거를 환기시키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유명한 이 사람처럼 나도 어떻게 살고 있다? 자연 속에서 친화적으로 살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뭐로 감정 뭐야 또 뭐야? 이거야. 우리 항상 오픈은 어때? 어리석고 하야의 뜻은 속세에 붙인 님들아 나의 모습 어떠하니? 이런 식의 전형성을 가지고 오프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결로 이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돌아와 수졸 전원이야 그와 내가 다르래. 그러니까 설사 이런 내용들을 몰랐어도 그와 내가 다르랴를 통해서 무슨 법? 서리법을 통해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가 긍정적인 자연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왜 캐치할 수 있다. 첫 번째 여는 통째로 기억해 두시길. 이 패턴 계속 나옵니다. 도연명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도연명이라는 이름만. 자, 80. 설마 아직도 만흥을 듣지 않지 않았겠지. 진짜 그걸 모르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3학년인데 만흥을 모른다? 이건 문제가 있어. 그 작품의 포인트는 뭡니까? 마지막 구절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30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만승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소부, 허유 등장해요. 이 소부, 허유가 누구랑 똑같은 사람입니까? 도연명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30의 뜻은 뭐였죠? 세 가지 것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가장 높은 것을. 만승은요, 만개의 수레. 그래서 황제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속세 1번이에요. 해를 알고 있으면 이 얘도 이제 해석할 수 있죠. 30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 소냐.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이민시 또 나오죠.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흩던질. 자, 우리 시조 하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강을 타고 나갔어. 근데 고기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죠. 거기에 뭐만 싣고 들어오는 거야? 달빛만 싣고 오죠. 조각배 나오고 달 나오고 욕심 없어요. 그럼 자연 진화되었지. 자연성이죠. 이 몸이 청흥을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려우다. 즉 청흥.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으면 푸른색 흥. 자연에서 느끼는 이 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는 부럽지 않다? 만호후. 나이 똑같습니다. 재산, 갑부. 속세적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럽다 부럽지 않다? 부럽지 않다. 전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를 다 주워 내던집니다. 자, 수식어 보세요. 어지럽고 그리고 시끄럽고 문서를 다 내던진대요. 자연히 이런 것들은 뭐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 속세의 속성이기 때문에 필마의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자, 그럼 필마 이거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필마라는 거 저 설명했어요. 어떤 시에서 설명을 했을까요?
고려와 조선이 망하는 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필마는 한 마리의 말이라는 뜻이죠. 근데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다 대동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한 마리의 말로 가볍게 다닌다는 건 뭐야? 내가 벼슬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속세에서 모든 것들 벼슬을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오고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속성을 따지자고 하면 긍정이 될 수 있겠지. 필마로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새 놓였다고 이대도로 시원하려. 감정이 등장하는데 시원하다. 그리고 이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묶여있다가 묶임. 묶여있다가 풀려난 새보다 내가 더 감정이 어떻다? 좋다.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15곡 볼까요? 새버들 가지 꺾어. 그 다음에 이 필마에 여러분 추풍 보이세요? 요거 요 추자가 무슨 추일까요? 야, 인간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거는 알자. 춘, 하, 추, 동. 인간적으로 이건 알지다. 얘는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한자. 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첫 번째 뭐 때문에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죠? 두 번째 뭐 때문에 중요할까? 계절적 심상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할까? 자연 친화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 분위기 형성 때문에 중요해요. 다 수능에서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요 추나 추동 가지고. 이걸 모르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새버들 가지 꺾어. 고기 꿰어들고 고기 나왔죠. 주가를 찾으려 낡은 다리를 건너가니 온골에 살붙고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자 보세요. 새버들 가지. 자 상황을 봐. 새버들 가지를 꺾었어요. 자연물이죠. 버들 나오고요. 낚은 고기 꿰어들고 그 버들에다가 뭘 끼워요? 근데 고기를 끌어들고 가는 거예요. 물고기 나왔죠. 그 다음에 주가를 찾으려. 고기 나왔고요. 자연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주가 나왔어요. 뭐예요? 술이죠. 술주자죠. 그럼 이거 이미 끝났죠. 자연 친화인. 이걸 이 키워드를 다 합치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 키워드 다 합치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요 단어 나오잖아요. 산 앞에서 물 앞에서 물고기 안주 삼아가지고 술 먹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그 강호 사시가부터 계속 나와요. 계속 해석을 못하면 안 돼. 그다음 또 주가를 찾으려 낡은 다리를 건너가.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낡은 다리는 이거를 이제 느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느껴야 되는데 다리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다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다리, 문, 창문, 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의 역할을 하거나 입구의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막히거나, 그죠? 혹은 끊어지면 뭐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의 이미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 읽으면서 이 이미지가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는 뭐예요? 주가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주가를. 야, 그럼 굳이 얘기하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겠지. 누구를 이 주가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잖아요. 즉 자연을 좋은 거를 찾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얘는 긍정이란 말이야. 너 문제 이거 어떻게 낼게? 이거 속세로 바꿔가지고 문제 낸단 말이야. 얼마나 쉬운 얘기야. 그다음 온골에 살구꽃 쌓이고 있으니. 자 이제 배경이 뭐 쌓이고 있어요? 살구꽃. 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파생이 돼야 될까요? 우리 했어. 모화, 행화, 이화. 그냥 다 얘네들이 세트예요. 얘네들이 꽃이 펴요. 꽃이. 그럼 얘네들 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돼요? 봄의 아름다운 경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내화,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걔네들이 없다면 얘네들은 다 봄을 예찬하는 그런 식의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 갈 길 몰라 하노라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전형성인데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일까요? 얘는 원래 그냥 쓰면 뭘까요? 얘는 원래 쓰면 이게 내적 갈등이에요. 언제 많이 썼을까요? 고려 망했을 때. 고려가 망했어. 그 일제감정기 때. 그때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키워드는 방황, 내적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키워드예요. 근데 지금 나의 상황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철저하게 긍정이에요. 이때 갈 길 몰라 하는 건 병이 드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속에서 병이 드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자연 없이 자연을 끄면 내가 죽어버려요. 얘는 똑같은 거예요. 갈 길 몰라 하는 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너무 좋아서 내가 갈 곳을 모르겠다.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긍정이 된다. 수능은 이런 거 엄청 좋아요. 원래는 나쁘게 표현하는데 맥락으로 읽으면 긍정되는 거예요. 이런 전형성들도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죠. 또 보게 될 겁니다. 저 갈 길 몰라 하느라. 자, 최행수 쑥다리 마세. 조동갑 꽃다리 마세. 자, 최행수 동그라미 쳐볼까요? 반응 못하신 분이 있어서 좀 언급해드리면 얘가 바로 뭐야? 청자를 표면에 설정했다는 거예요. 청자 표면 설정. 이거 상충곡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봐 이웃들아로 설정이 됩니다. 패턴인 거예요. 쑥다림, 꽃다림, 그 다음에 닭찜, 갯찜 전부 다 어떤 소재들이에요? 음식적 소재죠.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됩니다. 점심은 날, 식기소. 매일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이 있겠니? 라고 하면서 있지 않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나도 안 어렵다. 지금 떠들었던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 다 챙겨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조만 바뀌고 작품만 바뀌어요. 시조만 바뀌고 작품만 바뀌고 이번 수능 특강에서도 이런 결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적어도 5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만 조금 볼까요? 여기까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보면 14번 먼저 볼까? 14번. 14번 보시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게 5번이 바로 나와야 돼. 5번 볼게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뭘 반응했었어야 된다? 뭘 반응해야 돼? 이거야. 단 한 단어 때문에 OX가 갈려요. 시간, 공간 놓쳐가지고 틀리는 거. 시간 뺏기면 안 돼.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시간이 뺏기면 안 돼. 항상 문제는요. 우리가 읽는 기준점들을 시사해줘요. 그래서 지금 내가 2달 동안 거의 앵무새처럼 무슨 얘기해 문학할 때 여기 시간이었죠? 여기 공간이었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쯤 됐으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읽어야지. 그죠? 여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에 뭐 있었어요? 가을이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꽃, 이 살구꽃,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가면 이 버들, 요 이미지를 통해서 봄과 여름의 전형성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니까 선생님, 살구꽃이 나왔다고 해서 왜 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정해져 있거든. 우리 여태까지 봤잖아. 고화, 행화, 이화가 나왔을 때 이 꽃의 풍경이 퍼져 있을 때 이때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봄의 이미지로 해석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고전이고 그래서 매주 그렇게 드리는 거고. 이번 주는 송민곡 3인곡이죠? 그거 모르면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 여러분들 2학년 다 1, 2학년 다 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과하지. 그러니까 다 영상으로 드리는 거야. 그것도 하려면 또 1시간 반, 2시간인데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흘려보내는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작품들이야. 거기에 있는 단어나 어휘들은.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한 20작품만 알면 다 돌려 쓸 수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15번 볼까요? 15번에 3번 보겠습니다. 감정 얼마나 웃긴지 봐봐. 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너무나 맞겠죠? 자연물에 대한 뭐 보여주고 있어요? 연민 보여주고 있죠. 연민이라는 감정은 뭐예요? 불쌍함이,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정말 안 어울리는 감정이죠. 이런 거를 손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찍어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 다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죠.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형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반마을. 이 반마을이라는 공간은 좋은 공간이고 도연명처럼 살고 싶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작품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요거 생각하시면 진짜 좋거든요. 내가 관동별곡을 배웠다. 내가 내신 때 했다. 아니, 배우지 않았다 손 들어볼까요? 관동별곡을 안 배웠다. 다 배웠어요? 학교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는 배워야 돼. 배웠으면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내가 임금님한테 벼슬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이 강원도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내려가고 있는데 이 공간이 어디야? 중국의 선정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던 그 공간과 어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다시 뭐 한다? 다시 여기에 태어나니. 그때 감정 라인 뭐예요? 자부심이었죠. 선정에 대한 포부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를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연결이 됩니다. 3월쯤에 관동별곡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3월쯤에 그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훔치를 강조한다. 4번에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이런 것들도 이미지 만들어 주시고요. 17곡의 청자를 호명하여. 이런 것들도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해피한 경우가 있고요. 혼자 즐기기 너무 아쉬우니까 같이 하자.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심지어 어떤 시들도 있을까요? 심지어 도하야 떠내려가지 말아라. 갈매기야 멀리 가지 말아라. 왜일까? 지금 이 공간을 남에게 들킬까봐 무섭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요. 그럴 때는 어떤 스탠스야? 나 혼자 즐기겠다는 스탠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 너무 좋은데 왜 저놈의 새끼들은 안 오는지 모르겠다. 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뭐의 뉘앙스인 거예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스탠스의 차이점 때문이라도 좀 챙기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17번 그 다음은 이제 같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다 보겠습니다. 다 조어 산매 읽어보죠. 이게 수필이 사실 수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수필이 어떤 영역이냐면 읽으면 다 돼야 돼요. 원래 문학이나 소설처럼 좀 함축적인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보세요. 얘들은 되게 솔직해. 수필의 포인트가 뭐예요? 작가와 화자가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달음. 자신의 경험과 어디에 초점을 두시냐면 수필 나왔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시냐면 자신의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깨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웃기는 게 결국은 뭐예요? 부정과 긍정으로 나눠요. 왜? 결국은 이것도 결국 뭐게? 얘도 감정이야. 내가 어떤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 영역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작품이 있어요. 무소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무소유. 그게 어떤 얘기예요? 우리 스님이 있었어. 스님이 있었는데 란을 하나 선물을 받아요. 란을 하나 선물을 받는데 이 란이 키우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나는 그냥 가만두면 온도가 조금 더 바뀌거나 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그럼 그냥 애가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속세 사람들한테 비료도 사다 달라고 부탁도 하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나가 사는 동안 얘가 죽지 않을까 점점긍긍 하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남을 너무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게 내가 이 소유를 함으로써 뭐가 받는다? 억제를 받는 거야. 내가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소유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모든 감정 긍심의 원인은 다 어디서 나온다? 소유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자? 무소유로 살자. 이게 가장 전형이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날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얘도 똑같아. 자연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대.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작품이 왜 나온지도 얘기를 해보고. 자, 50이 넘는 판교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였다. 키워드가 뭡니까? 판교 나오죠. 또 뭐 나온 거예요? 고사 나온 거예요. 생각하라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랑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뭐 추구해요? 자연 추구하자. 그럼 나는 당연히 이걸 뭐로 보겠어요? 긍정으로 보겠죠. 끝이야. 실제로 이것만 땄어도 1번이 금방 나왔을 텐데. 청수한 한폭대를 그리어 추풍 강산에 낙대나 만들까 보다. 어디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청수.
강산, 낙대 전부 다 뭐예요? 풍류죠. 궁핍을 면한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모든 속사를 버리고 표현이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한 마음이냐. 이 사람의 스탠스 나왔단 말이야. 또 어떤 스탠스야? 기억의 서술은 결국은 속세와 자연을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 궁핍을 면한 양으로. 즉, 궁핍 면하기는 사실 좋아 보여요. 가난을 면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것보다 속세에 있는 것보다 이 속사를 버리고 속세의 일들을 전부 다 버리고 표현이 강산 그리고 어객 이 개자 뭐게요? 이것도 백액자입니다. 어주, 어객 이거 똑같죠? 아 아니네요. 손님 객자네요. 미안해요. 뭐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 손님들 sorry 운치 있는 생활 여기를 뭐로 보고 있어요? 운치를 보고 그 다음에 청고 푸르고 고고한 마음이겠죠. 고기를 잡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노름입니다. 푸른 물에 가득히 담긴 목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립니다. 이거 가장자리에 물입기를 꽉 엉켰을 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때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이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봅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낚시하고 있죠.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이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고쳐 서 있다. 자, 외롭고 슬프게 나와도 이거 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슬프다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자연 속에서 지가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뭐야? 물이 얕아가지고 작은 물고기밖에 없으니까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멀리 찌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점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약과 모략의 시기로 저주로 꽉 찬 이 풍진 세상을 등에 두고 또 나오죠.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 바람 풍자에 이 진자가 무슨 진자라고요? 풍진자라고. 풍진 여기 뭐야? 먼지 속세 이미지 끌고 가시고 풍진 세상을 등에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누구랑도 친구 먹어요? 이 찌랑 이 낚싯대랑도 뭘 먹는 거야? 친구를 먹어버리는 거야. 이거 뭐라 부르냐? 뭐랄지지. 같이 맨날. 내 모든 정열은 오로지 외로이 떠있는 이 한 점찌에 기울고 있느라면 벼랑간 이 한 점찌는 술 취한 논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고기가 왔구나. 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여나 납대를 놓칠세라 두 눈을 꽉 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한 일이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개가 달려오고 어떨 때는 개구리가 달려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낚싯대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대란 법은 없나 보다. 이거 읽으면서 뭐 떠올리시면 좋을까요? 이거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관촌수필 떠올리시면 좋아요. 처음에 내가 뭐 봐? 도깨비 본단 말이야. 도깨비네? 반갑네? 해피하네? 근데 뭐 하는 순간? 그거 낚싯대 불빛이야 라고 듣는 순간 감정 변하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뭐야? 큰 놈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나오고요? 개 나오고요. 알고 보니까 뭐 나와요? 깨구리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감정 변화가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것들이. 심지어 A로 묶여 있으니까. 패턴이 똑같은데 글이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 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라면은 아마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 성이 개구리나 방개란 놈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숨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산에 어객인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미끈한 잉여까지야 못 물릴 솜씨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야만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얼토당토한 구역질나는 놈들이 제가 젠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버려볼 줄을 얻지 않았으리. 이 사람은 뭘 기대할게요? 잉어, 붕어 이런 거 기대를 했는데 뭐가 자꾸 등장을 해요? 개와 개구리가 자꾸 등장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체면이라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내 체면을 안 왔으면 나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 이 사람의 이 감정을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의 이 감정을 뭐라고 할까? 이게 됐었어요. 요게. 넘어가 봅시다.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목의 유학으로 푹 박혀 있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탄 자처럼 공연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리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라 하며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온다. 자, 이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결국은 뭐야? 속세와 자연 속에서 이 사람 뭐예요? 갈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싶어요? 자연에 있고 싶어요. 근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속세로 나아간다고 해서 여기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죄 없는 건 어디뿐이야? 이 자연 속에 있는 나의 공간뿐이란 말이야.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데 이것도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 제가 뭐 좋아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인상극 엄청 좋아한다고. 여태까지 그런 작품들을 쌓아왔으면 이건 이상해야 돼. 속세가 싫어? 자연은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 조화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속세보단 좋지. 하지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뭐야? 미묘함이 있다고. 야, 이 투가 우리가 어디서 배웠게? 내가 속세 자연 속에 있어도 자꾸 뭐가 떠올라? 임금님이 떠오르는 거야. 자꾸 누가 떠올라? 속세의 임금이 떠오르는 거야. 내적 갈등하다가 근데 결국은 뭐 선택해? 자연 선택한단 말이야. 그런 사고방식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자연은 존나 긍정이지만 그렇다고 완전 긍정은 아니란 말이야. 좀 더 가볼까? 위진간에 심산벽촉에 은거하여 청담이나 일쌌던 그네의 심정을 한때는 욕한 적도 있었으나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욕한 적이 있어. 그게 언제야? 과거에. 과거에는 내가 그거를 뭐 했어? 욕했어. 욕했단 말이야. 근데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니까 그런 심정에 처하고 있고 보니까 고인의 불우한 심정을 내가 어떻게 했다? 공감하게 됐다. 이런 구조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문제로 가볼까요? 아. 16번 볼게요. 16번. 기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어디 매칭이에요? 항상 뭐 생각한다? 대비, 대조, 언제나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 물할채 라임이었죠? 이 찌도 친구로 만들고 물할채까지 만들어줬다는 의미지. 자연 친화. 우리 뭐야 맨날 자연 들어가가지고 새랑 하나랑 먹고 기러기랑 친구 먹고 이런 뉘앙스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려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감정 변화가 뭐예요? 흔들려. 여기가 디귿이란 말이야. 이때 이 사람의 감정이 뭐예요? 기대예요. 기대가. 근데 올리니까 어때요? 슬프단 말이에요. 4번 리을 읽어볼까요? 답이 얘였죠? 리을 보시면 세상이 하 뒤숭숭하여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의 유희로 푹 박혀있자라는 것도 낚시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길쓴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뭐 앞에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뒤에 게 너무나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음의 안정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게 뭐가 돼야 돼? 철저하게 긍정이 돼야 돼.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는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어디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감정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여기서 좋아하니 나쁜 일만으로도 치환이 되는 문제잖아. 근데 이걸 못 찾으면 어떡해? 근데 5번 거의 무조건이지. 감정이 변화 나오면 거의 100%예요. 100%입니다. 자, 17번 1번 볼게요. 나의 도연명과 나의 판교는 각자의 화자가 글쓴이의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이게 주제의식이잖아요. 얘네들이 자연이고 나는 자연을 추구하고 싶다가 이 글의 주제의식이었단 말이에요. 도연명 긍정, 판교 긍정. 끝났잖아. 1번 찍고 넘길 수 있는 깡다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해석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2번 보죠. 나의 삼공과 나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 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가리킨다. 나 삼공은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는데 이 뒤쪽에 성격 파탄자는 뭐예요? 속세와 자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속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긋나 있고요. 3번 세버들 가지와 청수한 한폭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이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동일시라는 건요 이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라고 해서 무조건 물화일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해서 똑같이 물화일체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화일체면 걔가 긍정이기는 한데 긍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화일체는 아니에요. 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동일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감정을 공유하거나 뭐 해야 돼? 위치가 동일하거나 친구를 먹거나 룸메이트가 되거나 혹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꽃이 내 옷에 묻거나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어야 동일시가 되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여기서의 세버들은 분위기 형성에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분위기 형성. 자, 5번도 생각보다 4번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자신의 보잘것 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인데 다 틀린데 인간적으로 나의 고기는 뭐예요? 풍요로움이었죠. 자연 친화였잖아요. 근데 이거 나쁜 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얼마나 웃겨요. 자, 5번도 볼까요? 나의 씨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둔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말이 안 되죠.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다의 욕은 누구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 욕은 누구한테 썼던 욕이에요? 다 버려두고 자연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들한테 욕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낚시를 해보니까 그것도 쉬워 어려워? 어려운 일이었구나. 반성합니다였죠. 이걸 억압이라고 표현하는 거 문제가 있지. 욕을 하는 인과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8번 별표 쳐볼래요? 요게 요번 수능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이 사람의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뭐 뽑아낼 수 있으면 있어야 돼요? 감정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할 때는 되게 편해요. 해설 보고 하면 되게 편해요. 아 이게 그냥 이 감정이구나. 근데 결국 여러분들은 풀어야 되고 연습을 할 때 시를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이 줄이 무슨 감정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아무도 다 못해줘요. 저는 그걸 보여줄 수 있을 뿐이에요. 이건 실망감이야. 이거는 뭐 허탈함이야. 이거는 허망함이야.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새로운 글을 보고 그 감정으로 치환하는 연습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과제 주는 거 그냥 읽자. 그렇게 감정 동그라미 칠하는 것도 안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 시간 공간 체크하라고 했는데도 안 체크되어 있잖아. 걔네 다 1번이라고 자 1번.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다 필수 조건들이니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감정에 초점을 두시면 이제 3번이 되겠죠. 처음에 큰 곡인 줄 알았는데 작은 곡이 나왔으니까 실망감인 거고. 내가 큰 곡이 다 잡고 자연에서 해피하게 살 수 있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야? 개구리 같이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예쁘지만 않아. 그런 감정 라인들이 이제 3번 탄탄이라는 감정으로 등장합니다. 19번 얘도 별 5개예요 사실. 얘도 엄청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것도 2초 만에 풀렸어야 되죠. 이게 이제 이면적 내용이 다 깔려있는 부분들인 거죠. 다 그럴싸해요. 다 그럴싸해. 1번도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 보기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항상 글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인 거고요. 1번 봐봐. 신선 골짜기는 이미 이상향이란 말이죠.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하는 곳으로 백년 근심이 유발되는 공간이 이면에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문학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상 세계를 언급한다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인지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부정적 공간에 인지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2번. 낡은 다리는 자, 봐봐. 낡은 다리라고 언급되는 순간 첫 번째. 자, 1차적. 뭐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하는 거야. 자, 두 번째 2차적. 다리라는 속성을 생각하면 얘는 뭘 갖고 있다? 연결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연결은 긍정적인 것을 연결해 줄까? 부정적인 것을 연결해 줄까를 생각하면 얘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와 온골이랑은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할 이미 조졌지. 이거는 경계를 표현했다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가도 뭐예요? 긍정이죠. 온골도 긍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속성을 대비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틀렸고 긍정적 공간과 긍정적 공간을 연결해주고 있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은 너무 많이 안 됩니다. 이것도 손들고 있는 문제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으로 찍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전부 다 뭐예요? 속세와 자연의 대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제가 고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속세와 대비에 대한 시어들 그리고 큰 부질없는 그 쉬운 시들을 다시 이 1월, 2월 시즌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호불호 영역에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끊고요. 잠깐 쉬었다가 소설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